설명과 해석의 실전 문제가 1번 인용문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설명하시오. 인용문을 바탕으로지. 그러면은 이 인용문이 뭐가 된다고 여기서? 이게 여기서 설명하라는 거죠. 설명의 논리가 제공이 되지. 이게 기준이 되는 지식이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가와 나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설명하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가와 나의 태도를 설명하려면은 요 구성이 어떻게 될까? 일단은 이렇게 있을 때 기준을 먼저 제시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용문을 아주 간략하게 인용문에서 이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이 들어갈 거고, 근데 그냥 요약이 아니라 제시문 여기 얘까지 읽을 때 지금 가하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논리를 가하고 나까지 읽으면서 딱 뽑아내야 돼. 근데 인용문 읽으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금방 추출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는 사냥터지기의 자세와 정원사의 마음가짐이 있다. 자, 사냥터지기의 태도가 있대요. 그리고 정원사의 마음가짐이 있대. 정원사. 이렇게 두 가지 태도가 있네. 자, 사냥터지기의 주요 임무는 관리하도록 맡겨진 땅을 인간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다. 여기다 다시 정리해볼까? 사냥터지기. 자, 여기서는 일단은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개입을 어떻게 한다? 배제를 하죠. 인간의 개입을 배제를 합니다. 이른바 땅의 자연적 균형, 즉 신이나 자연의 무한한 지혜의 체험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얘가 목적으로 삼는 것은 이제 보존이지.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거. 개입해서 뭘 바꾸는 게 아니라. 그의 임무는 그런 자연의 균형이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밀렵꾼의 덫을 찾아내 못쓰게 하고 낯선 불법 사냥꾼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냥터지기의 일은 만사나 어설프게 손댈 바에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거죠. 개입하지 마라. 인간의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정원사는 그렇지 않다. 정원사는 그렇지 않다. 그는 자기가 끊임없이 보살피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질서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정원사는 자기가 가꾸는 정원에 어떤 종류의 식물이 자라야 하고 어떤 식물이 자라면 안 되는지 더 잘한다. 일단 정원사는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자기가 직접 개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는 우선 머리에 바람직한 배치도를 마련한 다음에 요 바람직한 배치도를 마련한다는 거,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배치도를 마련한다는 게 요게 이상을 설정한다는 거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이 있고 그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는 우선 머리에 바람직한 배치도를 마련한 다음에 정원을 그 이미지에 맞춘다. 그는 적합한 종류의 식물들을 성장하도록 하고 그 외의 식물들, 즉 이제는 잡초라고 개명된 것들은 뿌리를 뽑아버림으로써 대지에 자신이 미리 생각해놓은 디자인을 실행한다. 자기가 생각한 바람직한 이상에 따라서 바꿔 나간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태도는 나타나는데 얘를 이제 단 여기에서 소설된 것을 우리가 어떤 개념화를 해서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얘는 뭐 보수적 태도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일 수 있죠. 이분법적으로 본다면은 얘는 이제 뭐 진보적 태도.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란 말이야. 그리고 진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그지? 얘는 현실 보존적 태도 또는 뭐 이제 현실 안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얘는 현실 개혁적 태도,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도 있죠. 이렇게 개념화를 해서 얘네들의 핵심이 되는 것만
간략하게 여기다 정리를 해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지문가. 천하의 강산은 크고 고금의 세월은 유구하거나 인간 사이의 가고움은 하나도 같지 않고 생물은 형형색색 만가지로 같지가 않다. 산은 본래 하나이나 만갈래로 흩어져 서로 다른 산이 생기고 물은 만줄기가 끝내 하나로 모인다지만 일만구비가 다르다. 하늘로 날고 강물에 잠긴 동식물의 기이한 형상도 그 각고 다름의 조화의 자취가 아닌 것이 없다. 자, 인간은 태어날 때 지금 아직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 그치? 인간은 태어날 때 음양과 오행의 정기를 받아 만물보다 사랑스럽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다름, 능력이 높고 낮음, 식견의 크고 작음, 오래 사는 자와 유절하는 자, 가난한 자와 부귀한 자로 나뉘어 서로 같지가 않다. 위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위에서는 이제 다른데 조화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때를 얻어 임금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은택을 끼쳐 이름이 역사에 남는 사람도 있고 시대를 잘못 만나 귀한 구슬을 지닌 채로 초목과 함께 썩은 사람도 있다. 뒤에서 보니까 뭐예요? 이름을 남긴다, 그지? 그냥 썩은 사람도 있다. 함께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간도 있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여자는 이제 다른데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자는 발이 규방의 문을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자, 이 중에 여자는 발이 규방의 문을 나가지 못하고 오직 술과 음식 만드는 일만을 의논하는 것이 옳다고 했으나, 자, 제시문 가에서 보면은 여자는 뭐 하는 거야? 집안일 하는 거죠. 집안일 하는 거예요. 옳다고 했으나 옛날의 성현이었던 문왕과 무왕, 공자와 맹자의 어머니에게는 모두 성스러운 덕이 있었고 또 성현을 낳아 이름이 만세에 드러났다. 자, 지금 이제 보니까 뭐가 성현의 어머니는 여기서 여자죠, 그치? 이 어머니가 이제 이름을 남겼어요. 이렇게 빛나는 일을 이룬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찌 여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없겠는가. 큰 일을 이루지 못하면 규중에 깊숙이 묻혀 그 총명함과 식견을 넓힐 수 없고 끝내는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 남기는 이런 성현들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여자로서 그걸 남기지 못하면 슬프지 않겠는가. 글쎄, 나는 본래 강원도 원주 사람으로 스스로를 금원이라 호를 지었다. 여기서부터 좀 특이한 거죠, 그지?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화자가 여자란 말이야. 사실 이 뒤에서 보면은 이제 여자인 게 금방 나타나는데, 이제 여자가 이런 뭐 호를 갖고 살지는 않았잖아, 그지? 결혼하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김씨 부인 뭐 이렇게 불리고 그랬단 말이지. 그게 자기 호도 지을 정도로 남자들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 글을 가르쳐 주시니 몇 년이 되지 않아 경서와 역사서를 약간이나마 알게 되었고, 고금의 문장을 본받고 싶어져서 이따금 흥이 날 때마다 끝과 달을 읊조리며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태어날 때 금수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것이 다행스럽고 오랑캐 땅에 태어나지 않고 문명한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다행스럽다. 그러나 남자가 되지 않고 여자가 된 것은, 자, 얘가 이제 여자로 태어났죠. 화자가 여자로 태어난 것은 불행하고 부귀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미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은 불행스러운 일이다. 여자이고 지금 한미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것은 내 조건으로 볼 때는 불행스러운 조건이다. 자, 그러나 하늘이 이미 나를 낳았으니 어찌 홀로 요산요수하여 보고 듣는 것을 넓힐 수 없겠는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집안 깊숙이 문을 닫아 걸고 사는 것이 옳겠는가. 아까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규중 속에 쑥 파묻혀서 살아야 된다. 이게 현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렇게 규중에 묻혀서 이름을 남기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는 없다,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자기가 뭐야? 하늘 저기 식견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홀로 요산요수하여 보고 듣는 것을 넓힐 수 없겠는가. 이렇죠. 깊숙이 문을 닫아 걸고 사는 것이 옳겠는가. 한미한 집에 태어났으니 형편을 좇아 분수껏 살아가는 것이 옳겠는가. 그러니까 식견을 넓히기 요거하고 이제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럼 자기 분수를 넘어서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아, 내 뜻은 결정되었다.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기수에서 목욕하며 바람을 쐬고 그를 읊었던 증정을 본받는다면 성현들께서도 또한 마땅히 장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성현의 어머니들이 있었죠.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그래서 이에 마음을 굳게 먹고 부모님께 여러 번 간청하니 한참 뒤에 내 뜻을 허락해 주셨다. 이에 가슴이 툭 트이는 것이 마치 매가 새장에서 나와 곧장 하늘로 날아가는 듯하고 천리마가 제갈에서 풀려나 천리를 치닫는 듯했다. 그날로 당장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식견을 넓히고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기 위해서 남장을 했죠. 남장을. 그래서 이에 가슴이 뚝 트이는 것이 마치 매가 세상에서 나와 곧장 하늘로 날아가는 듯하고 천리마가 제갈에 풀려나 천리를 치닫는 듯했다. 그날로 당장 남자 옷을 갈아입고 짐을 꾸려 먼저 충청도의 내고를 향해 길을 떠났다. 자, 남장을 하고 이제 길을 떠났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식견을 넓히면서 한미한 가문의 이 분수를 넘어서기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 어때? 지금 여기서 원래 여자에게 주어진 한계가 있는데, 그지? 그리고 당시 시대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넘어서겠다는 거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태도죠. 현실을 극복하는 거지. 그지? 뭐에 따라서? 자기가 설정한 뭐에 따라서? 이상에 따라서. 자기가 설정한 이상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이 여자의 태도는 어떤 태도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사양터지기일까? 정원사일까?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 처한 현실. 그러니까 근데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야. 그지? 요렇게 된 데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전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부를. 그지? 어디? 내 스스로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태도는 정원사의 태도죠. 정원사. 왜? 진보적이기도 하고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있고 현실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자, 제시문답. 자, 봅시다. 제시문답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사냥터지기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사냥터지기가 아니라 정원사의 태도예요. 정원사의 태도. 이제 그게 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이 이것을 사냥터지기라고 읽는 이유는 여기가 포로수용소에서 너무 분위기가 음침해,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냥터지기라고 다 쓰는데 여기에서 이 화자는 좀 달라. 수용소에서 일할 때에도 우리는 종종 옆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눈을 돌려 바바리아 숲이 아름다운 큰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풍경을 바라보곤 했다. 이게 지금 수용소야.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분위기가 음침하지.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큰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풍경을, 아름다운 큰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풍경을 바라보곤 했다. 뒤로의 수치화처럼 아름다운 그 숲은 우리가 대규모 비밀 군수품 제조 공장을 짓는 데 동원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서 수프 그릇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리고는 저무 장소로 가서 해질녘의 멋진 풍경을 보라고 소리쳤다. 자, 여기 수용소인데 여기서는 어때요? 절망적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체념을 해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다음부터 해질녘의 멋진 풍경, 그리고 사실 아까 숲을 묘사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답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자, 우리는 밖으로 나가 서쪽 하늘을 바라봤다. 반짝이는 구름 사이로 새파란 빛과 핏빛 하늘의 조화가 신비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진흙바닥에 패인 웅덩이에 반사된 하늘빛이 조화하는 칙칙한 분위기의 초라한 임시 막사. 이거지. 칙칙한 이제 분위기는 절망적이고 체념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자연의 멋진 풍경은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감동의 물결이 잠시 요동친 후 누군가 외쳤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다가 써서 자기도 그렇게 느끼는 거죠.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꼈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이거지. 절망이고 체념이고. 자, 어느 날 우리는 참호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잿빛 새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 위에 있는 하늘도 잿빛이었고 창백한 새벽빛에 반사되는 눈도 잿빛이었다. 동료가 걸치고 있는 넝마 같은 옷도 잿빛이었고 모 얼굴도 잿빛이었다. 나는 또다시 아내와 침묵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당신 나는 내 고통에 대한
그리고 내가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요거하고 관련된 게 지금 고통하고 죽음인 거지.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죠. 수용소에서. 자, 그래서 이제 묘사도 잿빛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근데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정당한 이유를 찾는데요. 예. 사실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다면 별로 뭐 정당하진 않겠지. 자, 곧 닥쳐올 절망적인 죽음에 대해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동안 이거야. 죽음은 갇혀서 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겠지? 라는 거죠. 여기서 표현되는 그게 뭐야? 격렬한 항의.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영혼이 사망을 뒤덮고 있는 음울한 빛을 뚫고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렇죠. 자기가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빛이 이 음울한 빛을 뚫고 나오는 것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음울한 빛은 저 수용소의 상황을 말하는 거고. 나는 그것이 절망적이고 의미 없는 세계를 뛰어넘는 것을 느꼈으며 수용소의 삶은 절망적일 뿐만 아니라 그냥 짐승과 같이 사는 삶일 텐데 거의 그런 세계를 뛰어넘는다고 돼 있지. 그지? 이것도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게 극복하는 거죠.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가라는 나의 질문에 어디선가 그렇다라고 활기찬 대답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망과 체념에 빠지는 거지만 여기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지. 이게 다 이런 거랑 관련이 되죠. 자, 바로 그 순간 수평선 저 멀리에 그림처럼 서있던 농가에 불이 들어왔다. 바바리아의 동트는 새벽의 초라한 잿빛을 뚫고 불이 켜진 것이다. 이 불도 뭐겠어요? 아름다움과 관련되는 거고 삶의 의미하고 관련되는 거고.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나니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얼어붙은 땅을 파면서 서 있었다. 감시병이 지나가면서 욕을 했고 나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자 점점 더 그녀가 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으며 그녀는 정말로 내 곁에 있었다. 그녀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았고 손을 뻗쳐서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다. 그녀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내가 파놓은 흙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여기서도 또 새가 나오네. 선생님 요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명준이 나온 광장 있죠, 광장. 그지? 거기에서도 이제 자기 아내야 자기는 봤었나? 자기 애기 임신하고 있다가 죽었었나? 근데 그게 이제 갈매기 새로 나타나는 거 있죠? 자꾸 그게 생각해.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너무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수용소에서 뭘 어떻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지? 현실에 이렇게 개입하는 거 적극적으로 여기 개입하고 있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사연자지기도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현실을 직접 바꾸지는 못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타나게 삶의 태도하고 관련돼서 나타났단 말이야. 이 사람이 현실에 직접적으로 몸으로 저항을 하면서 현실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태도에 대해서는 이거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절망적인 상황에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것은 정원사의 태도예요. 정원사의 태도.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몸으로 진짜 수용소에서 저항하면서 현실을 바꾸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 여자도 마찬가지야. 이 여자도 현실 인식이 있죠. 어떤 인식이 있어요? 여자가 불평등하게 규정 방 안에서만 살 수 있는데 현실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지. 현실 전체를 바꾸려고 했으면 남자하고 그냥 떠나는 거였으면 안 되었을 거야. 당시 제도를 바꾸려는 다른 노력이 있었어야지. 그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 그렇게 일으키는 거지. 왜? 여자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 전체, 현실을 전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둘 다 어떻게 읽어야 된다? 정원사의 태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봅시다. 지금 요거 나왔던 문제는 이게 이화여자대학교 문제였었고, 우리가 다음으로 저기를 봅시다. 연세대학교 문제를. 실전 문제 2번은 여기에서는 사실 이게 설명하라고 돼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평가형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평가형을 다 하지를 않았지만 이제 좀 다다음 시간에 그때쯤에 이제 하겠지만은, 자, 평가가 10장이죠. 다음 시간이었는데 세 번째. 자, 이 재심은 가와나 각각의 입장을 근거로 삼아 재심은 다의 도표에 나타난 국각은 B와 C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지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지, 이거지.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지를 쓰는 거야. 선생님이 왜 지원을 찾아보겠어?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걸 쓴 게 아니라 이 국가가 속해 있는 상태가 어떤 제시문인지를 쓰고 있어요. 자, 이따 첨삭할 때 보자. 그치? 자, 봅시다. 일단은 요게 대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게 원래 연세대학교 문제에서 2번 문제거든? 1번 문제가 비교라고, 비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시문들의 입장이 쫙 드러나요. 그치? 그리고 연세대 2번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주어지고 자료를 가지고 뭐 반박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세대 2번 문제는 이제 자료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자료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대로 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이상적 국가군이 무엇인가를 쓰고,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상적인 국가군을 쓰고, 이렇게 되거든. 그 일반적인 연세대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 문제도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기는 해. 근데 이제 여기서 근거로 삼아 할 때 이제 기준을 먼저 제시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가하고 나의 입장을 이제 요약을 하고, 이게 기준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제 각각을 요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가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각각 다시 쓰는데 이제 자료를 가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연세대 답안 쓰는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저녁밥상을 물려가려는데 남편이 불렀다. 자꾸 이제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들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저녁밥상을 물려가는데 남편이 불렀다. 잠시만 앉아.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남편은 말 꺼내기가 어려운데 잠시 묵묵히 있었다. 나는 다시 추류하려 하고, 추류가 뭐야? 다른 곳으로 나가서 논대. 나가서 논대. 그러니 당신은 이 집을 정리하고 수레벌 큰 댁에 몸을 의탁해 있으시오. 이미 사촌 큰형님과 상의해 놓았어. 상의해 두었어. 자기는 남편은 놀러 나갈 테니까 아내는 사촌 큰형님 댁에 가라. 집을 판다면 아주 안 돌아오십니까? 나도 모르. 내 뜻이 이곳에 없으니 장담하기 어렵소. 그렇다면 차라리 저와 절연하시죠. 절연하시죠.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오. 우린 혼인한 사이인데 그걸 어찌 쉽게 깨뜨린단 말이오. 사람에겐 신의가 중요한 것이오. 일단 딱 보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지금 추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내는 큰형님 댁으로 보낸대요. 그랬더니 아내는 뭐 하자고 그래? 절연을 하자. 그랬더니 남편은 신의가 있는데 어떻게 절연을 하냐. 지금 이혼하자는 얘기겠지. 그지? 신의가 중요한 것이죠.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또 아내가 뭐라고 해요? 남자들은 저 편리한 대로, 니네가 말하는 신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신한테 유리하게 이것을 해석을 한다는 거죠. 저 편리한 대로 신의니 뭐냐 하다 보니 우리가 혼인한 것이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어찌 그 약속이 여자 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여자 이제 본격적인 입장이 나오죠. 아내. 그죠? 홀로 지키는 거냐가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예요? 상호적인 의무가 있는 거죠. 같이 지켜야 되는 거지. 뭐뭐 해야 하는 거. 상호적인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남편 요구하고 지금 대비시켜서 남편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일방적으로 의무를 강요하고 있는 거지. 자, 당신이 그걸 저버리고 절 돌보지 않으니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상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전 차라리 팔자를 고쳤으면 합니다. 사대부집 아녀자가 어찌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오. 당신이 인륜을 저버리고 예의 염치도 모르리라곤 생각지 않소. 인륜, 예의, 염치, 그게 무엇이죠? 하루 종일 무릎비식으로 웅크리고 앉아 바느질하는 게 인륜입니까?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서속이라도 구워다가 이제 식량 구워다 오는 거죠. 조석공양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 술 친구 대접까지 해야 그게 예의라는 말입니까? 하루에도 12번도 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염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여성에게만, 특히 아내에게만 가해지는 일방적인 의무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비판을 하고 있죠. 비판을. 그지? 그러니까 일방적이면 안 되고 상호적이어야 되는 거죠. 상호적이어야 돼. 상호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등한 의미야. 평등한 의미. 평등한 의미. 그리고 남편까지 같이 얘기를 한다면은 권리도 평등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남편은 권리만 찾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유리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놀러 다니고 하는 건 아무리 굶주려도 끽소리 못하고 눈이 짓무르도록 바느질을 하고 그러다 아무 쓸모없는 노파가 되어 죽는 게 인륜이라는 거죠. 난 터무니없는 짓 않겠습니다. 분명 하늘에 사람을 내실 때 행복하게 살며 번성하라고 내셨지 어찌 누구는 밤낮 서럽게 기다리고 굶주리다 자식도 없이 죽어버리라고 하시겠는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야 이런 것을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하는 거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너 혼자 놀러 다니면서 행복을 얻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행복은 함께 가져야 된다. 이런 거지. 행복을 함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등.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공정한 의무, 형평성 뭐 이런 것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아내 입장이. 그지? 근데 이게 누구 입장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남편 걸 써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내가 비판하고 있잖아. 그지? 여기서 남편의 입장을 가지고서 이 제시문을 만들었으리라고 생각한 거는 웃기는 얘기지. 어떤 친구들은 그래서 이것을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 각각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시문 입장은 대부분 하나야, 하나. 하나. 대부분 물론 아닌 것처럼 보이는 두 개를 대등하게 설명하면 아닌데 여기서는 대등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지?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비판하고 있단 말이야. 자, 제시문 나를 보자. 공리의 원리는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하는 공리의 원리는 어떻다? 행복 증진 여부에 따라 뭐한다? 행위를 승인합니다. 승인하거나 이제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원리이다. 즉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온갖 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공리의 원리는 개인한테도 되고 이제 정부 정책에도 적용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공리는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혜택, 이점, 쾌락, 선, 행복을 가져다 주거나 불운, 고통, 악,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속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행복을 진진시키거나 여기서 당사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는 그 개인의 행복을 뜻하며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일 경우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공동체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다. 공동체의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 공동체의 이익, 개인들 이익의 총합. 자, 그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다. 그렇다면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란 무엇인가? 어떤 일이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그것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거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익의 총합, 이것은 사실은 이제 쾌락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동체의 이제 쾌락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아가겠지. 자,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그것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거나 고통의 합계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전체 구성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쾌락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요거 공동체의 쾌락, 즉 행복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거야. 요게 지금 제시문이 제레미 벤담 글이에요. 제레미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 관한 서설이라는 이제 책에서 나온 거지. 자, 그래서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큰 경우 이는 공의의 원리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개인의 승인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 공의의 법칙에 상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그 개인은 공의의 원리를 좇는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양쪽이 다 적용이 된다. 공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항상 우리는 그 행위가 해야 할 행위라고 또는 적어도 하면 안 될 행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그 행위를 행하는 것이 옳다든가 적어도 그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뭘 판단한다? 행위의 올바름, 행위의 옳음을 판단합니다. 옳음, 행복이 증진되는 것은 좋음이죠. 좋음을 가지고 옳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 행위는 옳은 행위다. 또는 적어도 그런 행위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때 해야 할 옳은, 그른 등의 딱지가 붙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무엇이 무의미한 것이다. 이게 도덕적인 의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시문 단을 봅시다. 이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시문 단은 아래의 그림은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도표로 요약한 건데, 이 설문조사는 각국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가를 묻고 그 응답을 1점 행복하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행복하다 이것으로 측정하였다. 도표에서 X축은 행복도 점수의 산술 평균을 보여주며 Y축은 행복도 점수의 표준 편차를 보여준다. 자, 산술 평균은 전체 총합을 N으로 나눈 거죠. 그지? 밑에도 설명해 있지만 한번 봅시다. 산술 평균이란 주석 봐요. 응답자들이 답한 점수를 모두 합하여 응답자들이 수로 나눠준 값이다. 표준 편차란 응답자들이 답한 점수가 산술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사실 평균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어떤 얘기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정규분포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평균이고, 그지? 평균인데 만약에 같은 평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볼 때 평균은 이제 더 낮은데 이게 이렇게 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봐. 그럼 얘는 표준 편차가 이게 넓어지면 더 커져. 그지? 표준 편차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더 뾰족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사람들이 다 평균에 모여 있는 거죠. 많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거야? 전체 분포 상태에서 볼 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더 작다라는 얘기지. 여기 다 몰려 있어. 이해되지? 저런 식의 이제 분포를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봐.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에서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죠. 그지? 이렇게 더 뾰족할수록 표준 편차가 더 작을수록, 이렇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거고, 이것은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불평등한 겁니다. 자, 이해되지? 자, 행복도 점수의 평균은 같은데 A 국가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A 국가 국민들의 행복도 정도는 더 넓게 분포됐어. 더 넓게 분포됐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하고 행복도가 낮은 사람들하고가 이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야. 그지?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A, B, C, D 국가군을 놓고 봤을 때 B와 C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여기에서는 이게 행복과 관련해서 볼 때도 어떠냐면 너 혼자 행복하려고 하면 안 된다. 행복도 평등해야 돼. 그지?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 있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데, 여기서는 형평성 있는 행복이 아니라 뭡니까? 여기서는 총합이 커지는 거죠. 총합이 커지는 국가는 제시문 나는 총합이 커지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평등하게 행복이 분배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두 차이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국가군은 여기 가를 놓고서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평균이야, 평균. 여기서는 총합의 크기고, 그지? 그럼 국가군 B하고 C를 놓고 봤을 때, 그 X축이 이제 평균이죠. 평균이 2.05보다 B 국가군은, 지금 다 해서 보면 B 국가군은 어떻습니까? B 국가군은. 여기서는 행복도의 평균이 높지. 그지? 행복도의 평균은 높은데, 여기서는 이 평균은 높아. 그러니까 얘네는 총합이 높은 거야. 총합이 크다. 근데 표준 편차는 어떻습니까? 표준 편차가 얘네들은 표준 편차의 평균이 이 네 국가군은 0.6 정도에서 이제 표준 편차의 평균이 나타나는데 이거보다 크죠? 표준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로 의미해요? 행복도가. 행복도의 불평등도가 크다는 얘기죠. 그지? 이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C국가군은 일단 행복도의 총합 평균에서는 이 2.05,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이 낮지. 2.05보다 평균이 낮아. 이 왼쪽에 있잖아. 그치? 평균이 2.05인데 그거보다 낮은 이 왼쪽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총합은 낮아요. 총합은 낮고, 그리고 표준 편차도 0.6보다 낮아. 그지? Y축에서 보면 0.6보다 표준 편차의 평균이 이 네 국가군의 평균인 0.6보다 낮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때요? 평등한 분포, 행복도에 있어서 평등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상적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얘는 지금 요 국가군이 아니라 가의 입장에서는 평등하게 분포가 돼야 돼. 그러니까 C 국가군이 평등한 거지. 여기가. 얘가 이성적인 국가지도. 그지? 여기서는 B 국가군이 되죠. 그러니까 답안을 작성할 때 만약에 요걸 근거로 해서 쓴다면은 가나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요 중에서 먼저 가의 관점에서 볼 때 자료의 국가군 중에서는 뭐 B다. 가에서는 이제 C 국가군이 이상적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은 약간 좀 중복될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연세대 2번 문제라고 할 때 사실 여기서 요 자료 분석을 항상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 자료 분석을 해갖고 여기서 B 국가군하고 C 국가군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가의 입장이 이제 평등한 행복은 얘가 추구하는 것이 요거라는 걸 바탕으로 볼 때 이제 C 국가군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게 낫죠. 여기서는 이제 행복의 총합이 중요하고 B 국가군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는 것이 구성으로는 이게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